1995년 6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여기 제 3아파트 103동 불났습니다. 안방에서 시작된 불길.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은 욕실에 있었습니다. 바로 화재 사건을 가장한 모녀 욕실 살인 사건. 네, 치과 의사였던 아내 A씨와 또 외과 의사였던 남편 B씨는 생후 1년이 된 외동딸을 둔 평범한 가족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 1995년 6월 12일 남편과 그 가족에겐 더욱 특별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남편 B씨가 병역 의무인 3년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마치고 병원을 개원하는 첫날이었는데요.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전날인 6월 11일 밤 9시 이 병원 개원 준비를 마친 후 귀가를 해서 밤 10시경에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병원에 쓸 약품류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 거실로 갔고요.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밤 11시경에는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네요. 네, 사건 당일인 6월 12일 오전 5시경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한 남편에게 아내는 전날과 같은 반찬으로 밥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아내는 샤워를 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오전 7시 10분경 남편은 출근하면서 마주쳤던 경비원에게 목례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8시 10분경 본인의 오늘부터 이제 개업이 시작이라고 했죠. 병원에 도착을 해서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 8시 30분경 아파트 경비원이 이 아파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합니다. 처음에 바퀴벌레를 잡는 약이 아닌가라고 오인을 했었는데 연기가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자 오전 9시 24분경 119에 신고를 해서 화재를 진압했고요. 욕조에 담긴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이제 욕실에 지금 이 애엄마는 이제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얼굴에는 철과상과 타박상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왼쪽 검지 손톱 밑에 혈흔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혈흔에서 DNA를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없는 것이 이제 상당히 수사선상의 혼선을 유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망의 주요한 이유가 된 것은 새큰이라고 하는 목 졸린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목이 졸린 흔적은 뭐 줄이나 끈 같은 거를 사용한 그런 이제 새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범죄를 당시에 의심을 좀 했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집안에 만약에 강도가 침입했으면 뒤진 흔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물건도 가져가지 않고 뒤진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왜 하필 이 시신을 욕조에다 뒀을까?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아침 시간대에 침입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면 바깥에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분리해서 성인 여성만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인가를 벌이려고 하면 욕실이 나름대로 비밀스러운 공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볼 수가 있고요. 욕조 안에다가 더우물을 틀어놓고서는 시신을 유기한 상황이라면 아마 시신의 상태가 빨리 차가워지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망 시간 같은 것도 통제할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당시에 시신에서 발견된 시반이나 이제 시강, 뭐 사후 강직도를 추정을 해 보면 범행 시간이 오전 5시 이전이다. 그 시간대에 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남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당시에 초등 단계에서는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총망받던 외과 의사에서 하루아침에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친족 살해범으로 의심받게 된 남편.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지난 6월 12일 서울 불광동에서 30대 여의사와 1살 배기 딸이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직후 범인은 현장에 불을 질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사건 발생 82일 만인 오늘 경찰은 외과 의사인 남편 씨를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이 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인과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부인과 딸을 차례로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 씨는 이어 더운 물을 가득 채운 욕조에 모녀의 시신을 넣어 사망 추정 시간에 혼선을 빚게 했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안방에 불을 지른 뒤 태연이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석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정황 증거만을 확보한 채 범행 도구 등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남편 이 씨의 변호인 측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짜맞춰진 강압 수사라며 즉각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등 남편 이 씨가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6월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낮 12시까지 국과수에서 모녀의 부검을 진행합니다. 사망 원인은 경찰 검안과 다름없이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망 시간이었는데요. 언제 살인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이제 누가 용의자인가의 문제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망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국과수와 또 외부의 민간 법의학자들은 다소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피해자들이 6월 12일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사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오전 5시 이전이라고 했다가 네. 이제는 7시 30분 이전이라고 좀 범위가 넓어졌네요. 당시에 초등 단계에서 굉장히 남편이 범인이다라는 전제를 놓고 시간을 이제 추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시 이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남편이 출근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벌어지는 텀이 생기는 거고요. 7시 정도 남편이 이제 출근하기 직전에 말다툼을 하고 이제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시간상의 이제 진행 과정이 되니까 아마도 그 시간대를 이제 목표로 과학적인 검증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5시와 7시 사이에 차이가 2시간 정도 나느냐 하는 걸 놓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문제는 욕조 안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더운 물이 있었다면 시신이 식어가는 상태가 좀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까지 두고 7시 반 정도까지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7시 10분에 집에서 나온 남편도 용의선상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 와중에 소화가 안 된 그 전날 먹었던 이제 음식물들이 있었는데 그 위장 속에서 밥이 한 300여 그램 정도 있었고 그리고는 미역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날 이 가족들은 미역국을 끓여서 먹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아침을 먹기 전에 살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됐던 거죠.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경찰이 남편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거짓임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담당 형사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 이 남편의 오른팔에 뚜렷하게 보이는 손톱 자국으로 의심되는 상처였다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상처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경찰이 안으로 들여보내주질 않아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오른팔을 세게 눌러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내의 손톱에 혈흔이 남겨져 있죠. 남편 오른팔에 왜 또 하필 손톱 자국이 있다. 이게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러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인 결과가 나온다거나 오른팔에 이제 손톱자국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살해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네. 부부싸움을 하고 이렇게 몸싸움을 좀 하는 그런 부부라면 사실은 손톱자국 정도는 얼마든지 몸에 남을 수가 있을 것이고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은 범인도 자율신경계가 흥분을 하지만 유가족도 흥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죽은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에 범인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존재해요, 실제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사망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통이나 거짓말을 할 때 느끼는 흥분이나 사실은 신경계 반응에선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것이 모두 남편이 범인이라는 데에 의심을 이제 강하게 갖게 만드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또 남편 이외에 뭐 원한 관계를 맺을 만한 또는 뭐 어떤 다른 사적인 관계가 있나 이거를 이제 탐문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인이 남긴 일기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기장을 들여다보다가 치과 의사였던 아내에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내연남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남편분을 또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그렇게 궁금하다. 수도 있다. 우발적으로? 네.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남편은 강원도 강릉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내와는 떨어져 지냈어야지 네.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 뭐 아내가 자신의 치과 병원을 이제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 네. CC와 불륜이 이제 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간호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간호사들이 이 치과 의사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과 이제 이 인테리어 업자가 분위기가 수상했다, 미래를 즐긴 것 같다, 병원 진료실을 잠궈놓고 이런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다 보니 이제 남편에게 더더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륜난까지 있으니 남편이 얼마나 불만이었겠느냐 하고서는 남편을 의심하기에 지금 이른 더 이제 강력한 의심을 갖게 된 거죠. 예. 자, 게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치과의사 아내는 시댁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처음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 쪽의 동생들, 그러니까 시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고 전해졌는데요. 결국 시동생들과 아내가 크게 다투게 됐고 그 와중에 몸이 약한 시동생의 병이 악화돼 사망하기에 이르면서 이들 부부 사이에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경제적인 부분 역시 남편은 시댁과 또 처가의 도움 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병원을 개업하게 이르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았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니 더 남편은 의심을 많이 받았겠죠. 예. 그렇네요. 재판부, 1심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법의학자들은 이제 아까 사망 시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욕조에 뭐 더운 물이 받아져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출근하기 직전에 사망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남편을 특정하는데 이 모든 정보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6년도 2월에 남편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네, 아내와 또 딸도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되는데 그런데 더 드라마틱한 건 뭐냐. 항소심이 96년도 6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4개월 만에 무죄로 뒤집힌 거죠. 지난해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제이 심슨 사건. 불륜을 저지른 백인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 심슨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 불려온 치과 모녀 살해 사건. 그동안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의 진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이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재판부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 피고인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모녀의 숨진 시각이 7시 이전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와 정황 증거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오늘 법의학적 정황 증거만으로 진범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건 진범 논란은 상고심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물이 가득 담긴
잠긴 욕조 안에서 발견된 시신 두 구의 범행 추정 시간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결국 이 점이 이번 사건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조 안의 든물 그리고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 시반이나 이 시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대가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범행 추정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또 아내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 낀 상태로 사망을 했는데 남편 측 변호인은 아내는 평소 자기 전에 렌즈를 빼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한 이후에 렌즈를 다시 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그녀가 렌즈를 낀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남편이 출근 후에 자신도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남편 측 변호인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 법의학 교수들에게 사건 관련 영상과 자료를 보냈고, 결국 대법원 판결 때 시강 등 이 시체 현장의 권위자인 스위스의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처를 법정에 출두를 시켜서 이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 추정에 대한 검찰 측 증인과 주장들을 무너뜨린 거죠. 자, 크롬페처 교수의 결론은 아내가 오전 7시 전에 죽었다고 확인한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밝혔죠. 완전 뒤집었네요. 네. 와.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진짜 된 뭐. 일인지. 지금 같으면 그러면 이런 어떻게 했을까? 이게 그러게요. 이제 사실 지금 같으면 요 손톱. 그렇죠. 밑에. 손톱 밑에 혈흔도 네. 있었고, 그리고는 직장 내 온도, 예컨대 시신의 체온이죠. 네. 근데 제대로 측정을 안 했다 그래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혈흔에서 DNA도 확보를 못하고 직장 내 온도도 이제 확인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시에 죽었는지가 하나도 입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의 법의학 전문가가 지금 7시 이후에 죽었다고 해도 그것을 반박할 그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결국은 미제에 빠진 뭐 대표적인 실패 사례, 과학수사의 실패 사례다,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교수님. 네. 남편은 분명 범행 동기가 좀 뚜렷했고요. 또 정황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이제 한 여자에게 두 남자가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남자를 모두 이제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돼요. 요즘은 이제 애인이 결국은 헤어지자는 뭐 여성을 죽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그 인테리어 업자도 별로 그렇게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네. 더군다나 이 아파트가 95년도 정도면 복도식 아파트에는 CCTV가 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난간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개방 형태의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비 아저씨가 본 적이 없다, 침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낯선 사람 못 봤다, 이 얘기만 믿고서는 지금 무조건 다 집에 있던 사람이 범인 아니냐, 네. 이렇게 몰아간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네.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이 분란 시간입니다. 예. 화재가 났잖아요. 예. 사망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결국은 안방에서 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화재를 낸 시간이 결국에는 이제 119에 신고한 시간을 보면 경비 아저씨 8시 넘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러면 안방을 벗어나서 바깥에까지 보인, 처음에는 흰 연기가 나다가 나중에 검은 연기가 나서 뭐 깜짝 놀랐다, 이런 예. 종류의 이제 진술이니까, 그럼 흰 연기가 난 시간대도 지금 8시라면 그 8시 때에 이 남편 대체 어디 있었느냐. 불을 지르는 사람은 불 지른 장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8시부터 진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 시간을 7시로 추정한다면 남편이 출근하기 전이지만 화재가 일어났다는 걸 발견된 시간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남편이 병원에 있었던 그 시간대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불이 일어난 다음에 1시간여 후에 집안에서 연기가 밖으로 새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게 또 다른 의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남편이 집을 나선 후에 한 1시간 반 뒤에 이제 집에서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범인으로 의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남편이 불을 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 예. 당시에 불을 낸 시간이 성립해야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이 남편에게 모든 혐의를 이제 줄 수가 있잖아요. 예, 둘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불을 낸 시간을 가지고 또 이 법정에서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롱문 안에다가 이제 불을 내고 그리고는 이제 최대한 지연시키면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훈증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훈증에 의한 뭐 화재의 지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화재 발생 시간이 뭐 6시 40분부터 7시 10분경이다. 이런 이제 결론. 네, 도달을 했으나 그러면 그 연기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그러면 확보할 수가 있겠느냐. 8시 10분까지라고 해도 연기가 8시 때 나와야 되니까 1시간 정도를 안방에서만 연기가 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뭐 비용은 1,800여만 원이 소요됐지만 그 어떤 결론에도 정확하게 도달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일단 모녀가 사망 사건이니까 진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그래서 누가?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1995년에 일어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이제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2010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루머의 루머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루머는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겁니다. 이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가 사실 한 명 더 있는데 그 용의자는 바로 내연남 C씨였다. 이 루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진료실 안에서도 둘이 뭐 굉장히 허니문 같은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이별이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 아내가 남편을 떠났으면은 둘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남편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연남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내연남과 이 이제 치과 의사 여자 사이에는 금전 거래를 또 했다고 그래요. 그 치과 의사가 이 내연남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줬다. 이런 이제 그 진술들이 있고 이 이제 인테리어 업자는 그 당시에 거의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요. 치과 의사로부터 빌린 돈이 자그마치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95년도에 5천에서 6천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돈을 아마도 아내가 남편이 또 외과 의사가 병원을 내는 상황이었잖아요. 돈이 아주 절박하게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이제 치과 의사랑 계속 사귀어 왔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나랑 관계를 꿈꾸지 않고 도로 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었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계속 했다고 그래요. 이 치과 의사한테 이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그런데 뭐 사건이 일어나기 3, 4일 전부터는 피해자가 아예 인테리어 업자의 전화를 따돌리고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상황이라면 아주 불만이 상승을 했을 텐데 문제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제 6월 12일 바로 전날 11일 밤 12시경에 그러면 경찰이 당신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구나 하고서는 그냥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그 알리바이를 이제 알려준 사람이 이제 진술한 사람이 누구냐? 애인이라는 자인데요. 이 애인은 인테리어 사업체의 여직원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여직원의 아파트는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경비원이 굉장히 근면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매일 외부 차량 일지를 적어 놓는다고 해요. 몇 시에 몇 번이 들어오고 몇 시에 몇 번이 나가고 그런 거를 일지를 적어 놓는데 문제는 사건이 일어났던 6월 11일 밤에 사실은 외부 차량 일지에 내연남의 차량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이 좀 C씨를 좀 추궁해보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뭔가 의심이 지금 가는데요. 이 진술로 보면은 내연남이 결국은 애인 집에 가지 않았다. 예컨대 알리바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문제는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군요. 진짜. 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루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번 살인 사건을 모방한 영화가 있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일까요? 네, 이것은 뭐 거짓은 아닙니다. 이런 영화가 틀림없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영화의 이름은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였다고 해요. 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터넷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방식으로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강릉에 이 분이 근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강릉의 수사팀을 보내가지고 위험한 독신녀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지금 92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거를 이 이제 외과 의사가 빌려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이 씨가 94년도 2월에 한 번 빌려서 보고요. 그리고는 10월에 한 번 더 이 비디오를 대여한 흔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두 번 모두 비디오 테이프를 제때 안 돌려줘가지고 연체료를 지불한 흔적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아 이런 영화까지 봤다니 네가 범인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럼 정말 두 번이나 빌려본 영화의 장면과 똑같이 살해당한 이 아내와 딸이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는 지금 강릉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이 이제 사건이 상당히 공통분모가 있다는 지점까지를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문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네. 아마 굉장히 본인도 쇼크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는 본인이 이제 진술하기를 내가 그 영화가 이 사건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 순간에 소름 끼치는 그 감정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인터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8년이나 끌던 이 사건이 결국은 무죄가 나오자 지금 이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경찰직을 그만두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네. 자,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2명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지났고요. 범인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이 정말 보존이 잘 되고 초등 단계에서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도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사실 욕실 안에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욕실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좀 더 여러 가지 미세 증거까지 확보가 됐었더라면 그렇다면 DNA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흔적 비슷한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결국에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등 단계의 현장 보존과 과학 수사만이 지금 이렇게 미제에 빠지는 사건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진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